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한상의 주최로 국내 기업의 ESG위원회 현황 분석과 운영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김현장의 김지평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기업과 현장에 있으신 많은 분들께 국내 기업 ESG 현황과 또 실제 운영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2007년에 김현장에 입사해서 지금 한 18년 정도 업무를 하고 있고요. 기업 지배구조와 ESG, M&A 관련 업무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과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국내 ESG 제도의 도입과 정책 변경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의 핵심 주제인 주요 상장 회사들이 이사회 위원회로서 실제 ESG 위원회를 어떻게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현황을 통계 수치와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회사에서 ESG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하시고 계시거나 향후에 ESG 정책 관련해서 이사회 위원회로서 ESG 위원회 도입과 운영을 고려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 위원회를 운영하는 관점에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유의하셔야 되고 베스트 프랙티스 측면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개선돼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ESG 공시 도입 등 제도 개선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주 중심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주의로 기업 지배구조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변화하면서 실제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ESG 관련 사항들이 시장과 투자자들의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고 정부도 그러한 측면에서의 기업 경영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서둘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ESG 관련한 정책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시와 실제적인 정보 공개에 관한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공시되고 투명한 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 기업들이 ESG에 관한 실제적인 활동과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의 정책도 그렇지만 첫 번째로는 공시와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개선이 되고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안정이 됐을 때 실질적인 정책 개선에 관한 부분들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국내 ESG 정책은 첫 번째 단계에 공시와 절차에 관한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2022년 말에 회계 기준에 KSSB, Korean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라고 해서 지속가능성 기준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를 했고요. 이 지속가능성 기준이 결국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점에서 회사가 주주 외에도 근로자와 지역사회와 환경과 소비자와 거래처를 포함한 회사의 총체적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증진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주주에게도 롱텀 밸류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첫 번째 단계로서 공시와 절차 개선을 위해서 2024년 4월에 공시기준 공개 초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미 EU와 미국은 2025년부터 ESG에 관한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한국도 25년에 도입하려는 계획이 1년 연기가 됐습니다만 26년부터는 ESG 공시가 의무화될 계획이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ESG위원회의 실제적인 활동이나 정책 경과들이 ESG 공시를 통해서 시장과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제공되고 시장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ESG위원회의 활동과 기업의 ESG 정책들이 개선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SG위원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두 가지 내용으로 구별되는데요. 의무 공시 기준이 있고 선택 공시 기준이 있습니다.
의무 공시 기준은 기본적으로 외부 감사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공개해서 투자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재무 공시 보고 기업은 모두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공시도 추가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환경, 사회, 지배 구조 관점에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주주의 장기 가치 측면에서 위험이 되는 사항들, 관리를 해서 이 부분 리스크를 대처하지 않으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을 받고 실제적으로 계속적인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공시를 하도록 하고, 반면에 ESG 측면에서 회사가 정책을 확대하고 개선하면 기업의 장기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요소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그 ESG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지금 공개 초안에서는 무엇보다도 기후에 관한, 특히 환경과 기후에 관한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선택 공시 기준에서 S와 G, 사회와 지배구조 관련해서도 산업안전이나 지배구조나 기업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장애인 고용의 확대, 유리천장의 제거, 이런 다양한 정책 주제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공시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주요 상장 회사들에 얼마나 ESG위원회를 도입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통계적인 수치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는 800여 개 정도가 되고요. 대기업 집단,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소한 자산 5조 이상의 대기업 집단으로 선정을 해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가 220개사 정도가 되고,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가 아닌 독자적인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상장회사들이 550개사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대기업의 경우에는 실제로 220개사 상장회사 중에 190개 회사들이 140개 정도의 회사들이 ESG위원회를 채택을 해서 64% 정도의 회사가 ESG위원회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중견 상장 회사 중에서도 38개 회사가 ESG위원회를 채택을 해서 중견 회사 기준으로 보면 한 7% 정도의 회사가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 보시는 분 중에 중견 상장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또는 중견 상장 회사 업무를 하시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아직은 동종이나 유사한 규모 회사 중에 ESG위원회의 도입 비율이 높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이걸 도입한다면 사실은 상당히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대기업 계열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실제로 비슷한 규모의 대기업 집단들은 64% 상당히 높은 수준의 비율로 ESG위원회를 이미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개 기업 집단을 저희가 별도로 추려가지고 실제로 대표 회사들,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에는 삼성전자, 현대차그룹에는 현대자동차, SK와 LG에서는 그룹에서는 주 SK와 주 LG, 포스코에서는 포스코홀딩스, 롯데그룹에서는 롯데지주, 한화그룹에서는 한화, 한국조선해양, HD현대그룹에서는 한국조선해양 등과 같이 대표 회사들이 어떻게 ESG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실제로 표로 분석을 해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사회이사분들이 4명에서 7명 정도의 비율로 포함이 되 계시고, 사내이사는 1명도 없고, 그러니까 전원 사회이사로 구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대표이사나 일반 사내이사 1분 정도가 참여하는 식으로 해서 사회이사가 절대 다수로 ESG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ESG위원회 권한사항도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앞서 말씀드린 KSSB의 공시 초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속가능 경영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한 각종 요소들, 특히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기업의 일반 정책, 그리고 그 일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따라오게 되는 기업의 개별 거래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사회나 회사 경영 관점에서 실제로 ESG 관련해서 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결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서 ESG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 운영 관련 법률적인 유의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SG위원회를 아직 도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도입해야 되는지부터 관심이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ESG위원회도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사회가 결정하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결정하는 경영과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결정하는 여러 제반 사항 중에 특수한 사항들을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심도 있게 결의를 하고, 그렇게 결의된 사항들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서 그것을 재결의할 필요가 없다면 이사회 결의와 동등한 수준의 주총을 제외한 기업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결의로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이사회 내 위원회의 제도인데요. 이사회 내 위원회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실제로 지금 ESG위원회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을 보시면 이러한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ESG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정관 개정을 통해서 정관에 ESG위원회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셔야 되고요. 그 정관을 통해서 근거가 들어오게 되면 이사회에서 지금 2항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ESG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를 하고 ESG위원회의 운영과 절차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해서 이를 기반으로 ESG위원회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총 승인이나 대표이사 선임 해임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이사회의 모든 사항들을 이사회는 위원회로 위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ESG와 관련된 사항도 정관의 근거가 있으면 ESG위원회를 설치해서 ESG위원회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ESG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회사들이 정관 규정에서 ESG위원회에 관한 설치 규정을 두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ESG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관에서 ESG위원회라는 위원회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위원회를 포괄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반 규정을 두고 그걸 타고 ESG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가 반드시 규정 위반이나 법률 위반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주총에서 결의를 받은 정관을 통해서 ESG위원회를 명시하는 방식이 보다 위원회의 운영과 권한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실무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어서 함께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SG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SG위원회 구성은 지금 상법에서 보시는 것처럼 2인 이상의 이사로만 구성을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SG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ESG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사회에서 선출을 하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대부분 상장회사들의 ESG위원회는 전원 사회이사 또는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이 사회이사로 해서 사회이사 절대다수, 과반수를 넘어서 절대다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위원회 의장도 사회이사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당연히 사회이사 전원으로 되어 있으면 위원회 의장도 사회이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위원회를 소집하고 심의를 진행하고 결의 절차를 운영하는 위원회 의장의 경우에 이사회에서 직접 정하거나 또는 규정을 통해서 ESG위원회에서 호선으로 ESG위원회 의장을 정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ESG위원회의 일반 위원과 위원장, 다시 말해서 위원회 의장을 정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SG위원회의 권한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ESG위원회의 권한사항은 앞서 보시는 것처럼 이사회에서 ESG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ESG위원회 규정을 통해서 그 심의 결의 사항과 권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회사별로 그 회사의 상황에 맞게 ESG위원회 권한 사항들을 규정을 통해서 정하고 이를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서 공시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ESG와 관련된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기업의 일반적인 위험과 기회, 지속가능 성장과 필수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ESG에 관한 위험과 기회에 관한 일반적인 정책들을 ESG위원회에서 보통 결의를 하고요. 그렇게 정해진 정책과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어떤 부분 컨설팅을 받고 어떤 부분 외부 단체를 후원하고 기업 내부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부분 투자를 하고 유리천장이나 장애인 고용이나 여성차별 같은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하는 일반적인 거래나 개별적인 정책 규정 변경에 관한 것들도 ESG위원회에서 함께 결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ESG위원회에서는 ESG에 특화된 사항들만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ESG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결의하는 사항 외에도 내부자 거래나 특수관계인 거래나 준법 통제나 내부 통제와 관련한 다양한 사항들을 함께 ESG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사항으로 결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ESG위원회 자체는 ESG에 관한 사항에 집중을 하고 내부거래나 준법통제에 대해서는 위험관리위원회나 내부거래위원회나 준법통제위원회 같은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함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ESG위원회를 어떻게 소집 통지하고 개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법이 적용이 되고요. 상법의 이사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규정들이 ESG위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ESG위원회도 위원회의 결의로 위원장 내지 의장을 정하게 되면 그 사람이 소집권자로서 위원회를 통상 소집을 하고요.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다른 위원들이 위원회 소집과 결의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위원회 의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 의장이 소집을 거부하면 위원 본인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집을 하면서는 소집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안내를 하고 안건에 대해서 미리 검토하고 숙려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통상 1주간 전에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그 기간은 단축할 수가 있고 참석하는 위원 전원이 동의를 하면 1주간 전 통지 절차와 같은 소집 절차 자체를 생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긴급한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주일이나 또는 정관에서 정한 단축된 소집 통지 기간 자체는 통상적으로 지키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전원 동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소집 통지하고 내일 이 위원회를 여는 그러한 방식의 결의도 당연히 유효하지만 실제로 절차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나 심의가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베스트 프랙티스 관점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결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소집 절차 생략 동의를 통한 긴급한 위원회보다는 충분한 시간과 절차를 준수한 위원회 운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 및 결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상법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원회의 결의도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를 할 수가 있고요. 직접 회의에 물리적으로 출석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전화회의나 화상회의를 통한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결의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고 이해상충이 있는 자, 예를 들면 ESG위원회 결의를 통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한 컨설팅을 받기로 해서 컨설팅 펌과의 컨설팅 계약을 위원회 결의사항으로 올렸는데 우연히도 특정 위원분이 그 컨설팅 펌에 근무를 하시거나 컨설팅 펌의 대표이거나 컨설팅 펌과 다른 특수관계가 있는 분이시라면 이런 특별이해관계 문제로 해서 그 결의에서는 의결권이 없고 의결권이 배제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대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를 하고 물리적 참석 말고
전화회의나 화상회의 방식을 통한 참석, 해외에 계셔도 줌이나 여러 미팅 형태로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물리적 제약 때문에 불참하시기보다는 그 온라인 방식의 다양한 회의를 활용을 해서 참석을 독려하시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많은 위원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건데, 주주총회와 달리 이사회하고 이사회 내 위원회는 대리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주들이 회사를 위해서 의사결정하시도록 선출을 한 이사분들이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 다른 사람한테 그 권한을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대리 참석은 불가능해서 직접 참석을 하시거나 화상 전화 방식으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위원회의 결의에 대해서도 경영 판단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영 판단의 원칙을 통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경영 판단의 원칙을 통해서 그 결정에 대한 책임 문제로부터 보호를 받으시려면 지금 두 번째 문단에 길게 적은 요건들을 실제로 충실히 이행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기록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원회 결의 안건에 대해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그러한 사항들이 위원회에 충분히 공개 및 보고되고, 그런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위원 상호 간의 질의응답과 토론을 충분히 거쳐서 위원회에서 회사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 굿페이스로 신의 성실에 따라서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 인정이 돼야 위원회의 결정이 사후적으로 가사 회사의 손해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경영 판단의 원칙에 따라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절차를 잘 준수하시고 이렇게 검토와 보고와 질의응답과 심의 표결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그 회의 절차에 대한 증빙과 기록을 상세하게 준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SG위원회 결의에 대한 이사회 보고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ESG위원회도 이사회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ESG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게 되면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결의 내용을 ESG위원회 위원이 아닌 다른 이사 전체, 사내이사, 사회이사, 기타 비상무이사를 포함한 다른 이사 전체 분들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지받은 다른 이사분들이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사회는 위원회에서 결의하지 말고 전체 이사회로 올려가지고 거기서 한 번 더 심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재결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ESG위원회 결의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다시 심의하고 결의하는 방식이 가능하고요.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회이사 중심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보장된 ESG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사내이사가 상당수 포함된 이사회에서 다시 결의하고 내용을 바꾸는 것 자체는 그 독립성 문제에 대한 법률적이 아닌 실무 관점에서의 베스트 프랙티스 관점에서의 문제 제기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이런 재결의는 사실은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록 작성인데요. 역시 지금 상법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원회 결의가 끝나면 위원회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해야 되고, 의사록에 대해서는 단순히 위원회가 열렸다 일시 장소 결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안건과 심의된 경과와 그 경우에 표결 결과, 그리고 표결을 했을 때 반대하는 위원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반대한 이유가 누구인지, 어떤 것인지를 적절히 상세하게 적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적힌 이사회 의사록을 위원이 확인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의사록에 대해서 주주가 열람 등사 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실제로 위원회의 의사 내용이 상세하게 공개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히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ESG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한국의 ESG 관련 정책 현황과 경과, 그리고 실제 국내 대규모 상장 기업들이 어느 정도 ESG위원회를 도입하고 실제로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그리고 오늘 들으시는 분들께서 실제로 회사에서 ESG위원회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심의 결의를 진행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유의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나 자료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대안상의를 통해서 적절히 말씀을 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충실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